전주 문화 역사 탐방. 오늘 우리는 한국의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기 위해 전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정은 5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탐방을 통해 우리는 전주의 대표적인 유적지들을 돌아보고 그 속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 것입니다. 먼저 전주에서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경기전입니다. 경기전은 조선의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봉안한 곳으로 조선 왕조의 시작을 기념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조선 왕조의 건국 역사와 경기전의 아름다운 건축 양식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해서 그거를 제가 창덕궁에서 답을 얻었는데 저거를 양성마루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저거를 위에를 용마루를 하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건 내림마루를 하죠. 저 회백칠 칠해진 한마디로 디귿자겠죠. 디귿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저거를 바로 양성마루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선생님들이 일반 건물에서 양성마루는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왼쪽에 있는 건물 맛배지분 건물 좀 보십시오. 왼쪽에 양성마루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은 너무나 흔하게 궁궐이나 객사 건물에서 양성마루를 봐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있었다 생각했어. 그런데 이 선생님의 질문이 아니었으면 저도 그러려니 했을 거야. 양성마루는 이렇게 궁궐과 관계되는, 특히 임금과 관계되는 주 정전에만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 우리나라는 아까 관복의 색깔에서도 계급을 정하고 그것도 정하는 거지만 건물은 당연히 계급이 있어요. 절대 건물은 아무나 똑같은 건물을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지을 수는 없어. 그 안에 내용 주인공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이제 저 선생님들이 막 사진 찍고 있는 어진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어진이 바로 초록색이고. 자, 선생님도 오른쪽 보십시오. 오른쪽에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이거를 뭐라 합니까 혹시? 회랑이라 해요. 왼쪽에도 있죠. 그러면 이 회랑 건물을 우리 집이 할 수 있을까? 지금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하면 안 되죠. 자, 회랑의 건물은 당연히 임금이나 왕비가 비를 맞으면 안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왕실과 관계되는 건물에만 지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여기 경기전은 우리는 여기가 창덕궁이려니 경복궁이려니 궁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회랑은 왕실과 관계되는 건물. 그 후 우리는 전주의 대표적인 성당인 전동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전동성당은 한국 가톨릭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으로 아름다운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 특징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한국 가톨릭의 역사와 전동성당의 독특한 건축미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풍남문으로 이동합니다. 풍남문은 전주의 옛 성문 중 하나로 전주성의 남쪽 출입문이었습니다. 풍남문을 바라보며 전주의 옛 성곽과 그 속에서 이루어진 삶의 흔적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광화문과 여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도 자랑스럽게 한자를 보면 호남 제1성이라고 써있죠. 그죠? 야, 제1성. 자, 우리가 아쉽게도 우리가 모든 도성에는 동남서북, 그쵸? 문을 달아야 되는데 여기 전주는 애석하게도 여기 남쪽이에요. 자, 그래서 남쪽 풍남문 할 때 남쪽이 그 남쪽인데 애석하게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남쪽이면 저기는 북쪽이 있고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고 그 모든 거 안에 전동성당도 있고 경기전도 있고 그런 게 다 있었을 거라. 규모는 엄청나게 컸을 텐데 우선 첫째 부셔진 거는 임진왜란 때. 자, 그 임진왜란 때 부셔진 다음에 다시 재건을 했어요. 다시 재건을 했는데 아쉽게도 언제 부셔졌느냐? 고종황제 때. 고종황제 때 일본이 부신 게 아니야. 전주 개혁도시를 만든다고, 전주 도시를 재정비한다고 여기만 놓고 사실은 부신 거예요. 좀 아쉽죠. 보시면 앞에 이 용 두 마리가 용두가 앞을 지키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자, 용이 지키고 있다는 건 사찰이나 이렇게 궁궐과 관계되는 건물들, 용 대가리는 용두는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품격 있는 건물에 항상 설치를 해요. 용두 보이시죠? 자, 그렇죠. 밑에 쪽에. 자, 그렇죠. 저기는요, 용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뿔이 난 용두 두 마리가 앞에 있지만요, 용과 용 사이에 화반이라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예. 거기를 꽃으로 장식하지 않고 도깨비 같은 비슷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자, 그거를 여태까지 우리나라 학계에서는요, 저거를 귀면이라고 했는데 귀면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도깨비는 아시다시피 빗자루 같은 그런 도깨비, 저것도 일종의 용입니다. 자, 저렇게 용의 그림을 저렇게 그림을 화반도에도 그림을 용으로 해놓고 용도를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벽사기는 나쁜 사악한 기운, 한마디로 외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런 거예요. 단순한 절대로 용 장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용 장식을 국가 기밀에다 국가 건물에 하는 거지 아무데나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기억나십니까? 두 글자 회벽칠. 뭡니까? 회벽칠. 양성이에요. 양성마루.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국가기관이잖아요. 국가 건물이잖아. 그래서 양성마루도 저런 회백지저 이런 건물에만 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늘 저게 자주 있으니까 그런갑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격이 있는 건물에만 할 수 있다는 거. 여기 풍남문을요. 왜 갑자기 남문이라고 해야지 왜 풍이 들어가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지무지 사랑했죠. 중국 사람 굉장히 사랑했죠. 한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라 고조. 좀 남사스럽지만 유방입니다. 아시죠? 한나라 고조가 유방이에요. 그 유방이라는 사람이 풍패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자, 고향이 풍패야. 그래서 여기가 풍남문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풍. 그러면 북쪽에도 뭐가 있겠죠? 북쪽은 원래가 패북문이었어요. 그러면 합쳐서 풍패. 한마디로 한나라 고조의 고향을 사랑하는 바로 그런 이렇게 그런 일련의 우리나라 유학자들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풍남문 하나만 남았고 패북문도 사라졌고 이게 지금 이걸 중심으로 다 해서 경기전이라 그 안에가 지금 옛날에 도성이었다는 거. 아까 전동성당은 여기를 지키는 가명이 있던 자리라는 거. 또 요 안에 향교도 있고 요 안에 객사도 있어요. 그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은 어디입니까? 여기는 경기전인데 다른 데는 객사죠. 임금의 전패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래서 망골례를 행하니까. 전주 객사는 조선시대의 외부에서 온 관리나 사신들이 머무르던 숙소이자 행정 업무를 처리하던 관아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대궐을 향해 예를 올렸으며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는 축하 의식을 거행했다고 한다. 이곳의 건물은 왕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시는 주관과 숙소로 사용하던 이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관의 처마 아래의 풍표지관이라고 쓴 거대한 편액은 전주객사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객사는 이제 가명의 여기가 일부죠. 요즘으로 치면 경찰서도 들어가고 뭐 형사 처리하는 데도 들어가고 업무 보는 데 다 들어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물은 객사입니다. 객사의 주 업무는 임금의 전패를 놓고 앉아서 망골례를 하는 거. 그런데 망골로 판때기 하나 놓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은 가장 화려하게, 가장 크게, 가장 고급스럽게, 그게 바로 객사. 군주시대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똑같네 하셨던 이유는 가운데 있는 정전을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양쪽의 건물을 익랑이라고 해요. 익랑, 날개 익자. 그래서 익랑은 정전보다 규모가 더 작아야 돼. 그러니 익랑과 정전과 익랑 또는 집실자를 써가지고 정전, 익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우리나라 객사의 규모나 스타일은 다 똑같을 수밖에 없고 용도도 다 똑같습니다. 임금의 전패를 모시고 망골례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서울에서 한양에서 공직자가 출장을 오면 이곳에서 머무르는 것. 지금 저 안에는 온돌방이에요. 저기도 온돌방, 저기도 온돌방. 이쪽은 문인이 출장 왔을 때 머무르는 곳, 저쪽은 무인이 출장 왔을 때 머무르는 곳. 그래서 가명에서 이 전주 전체 가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 바로 요거. 고급 관리가 왔고 임금의 전패를 모시고 그래서 여기를 정전이라 하고 일식익랑 동쪽에 있으니까 독익랑 서쪽에 있으니까 서익랑 그래서 여기서 항상 망골례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객사의 편액은 다 어디든지 똑같은 객사지만 편액은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는 나주의 금성관, 그 다음에 상주도 못지않아요. 왜냐하면 상주는 경상도 할 때 경은 경주고요. 상할 때는 상주예요. 그러니 경상도에서 굉장히 큰 규모. 거기는 논농사가 아니고 우리 지난번에 갔다 왔지만 잠실, 누에꽃이 그러니까 비단을 해야 되니까 돈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논농사의 규모도 크지만 비단 누에꽃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상관 규모가 이거보다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객사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객사는 그 어떤 가명의 건물보다 규모가 클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보시면 편에 선생님들이 어디에 들어가실 저 방에 어디 마루에 들어가시면 현판이 막 있을 거예요. 어느 건물에 갔을 때 여러 개의 그 글씨 써 있는 거는 현판이라 해. 그런데 얘는 현판임과 동시에 편액이라고 합니다. 이마 편액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의 가장 앞에 이마에는 편판. 그래서 얘는 현판이면서 동시에 편액.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이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아까 우리가 풍남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풍패지관이라고 써 있습니다. 풍패,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까 제가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의 고향이 풍패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풍나문에다가 풍자를 써먹고 여기다가 패자를 써먹어서 풍패지관입니다. 우리나라 유학자, 우리나라 군주시대, 조선시대가 얼마나 중국을 저기 한나라 때부터 수백 년 전 한나라 때부터 얼마나 중국을 사랑했던 민족인지 더욱더 잘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는요, 진짜 중국이 망했어도 청나라가 들어섰어도 우리는 청나라 너네는 중국이 아니야, 우리가 중국이야 해서 우리를 소중하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로 웃겨. 그래서 병자호란 때 걔네들이 쳐들어왔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인조가 남한 선생에 피해갔잖아요. 이런 강당에서 군사들 지금 굶어 죽고 비 맞고 있는데 여기서 춤을 춥니다. 좋다고 춤을 추는 게 아니고 망해버린 명나라 임금을 향해서 사랑의 춤을 추는 거예요. 구애의 춤을. 그게 바로 조선이에요. 조선을 그래서 욕을 하려고 들면 한도 없고, 그런데 또 칭찬을 하려고 하면 한도 없는 게, 조선의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어떻게 조선이 안 망했지 할 정도로 비리와 부패가 너무너무 심해. 정말 이때 망했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끈질기, 그게 바로 서민들, 민초들의 힘이라고 하죠. 민초들의 힘으로 우리가 500년, 600년을 견딘 거예요. 이런 거는 고급 문화의 조선 문화지만, 또 아까 거기서 민화 보셨잖아요. 아까 거기 저기 가면관에서 그런 민화 문화까지도 서민들의 문화인데도 이렇게 면면이 이어져 있을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조선 문화는요, 그래서 어떤 외국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조선의 양반들의 사회를 들여다보면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어쩌면 이런 문화가 있어서 조선이 500년을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다음은 전북대학교로 이동합니다. 전북대학교에는 백제시대의 건축 양식을 재현한 정문과 심천학당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백제시대의 건축 양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강호 교수의 호를 딴 심천학당 기념관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강호 교수는 전북대학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기념관은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었고, 젊은이들의 인성교육과 시민을 위한 강좌를 개설한 오픈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할 장소는 조경단의 추존왕릉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의 추존왕릉의 묘로 위엄과 권위를 느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추존왕릉은 봉분 둘레석이 없는 묘지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조선 왕조의 역사와 그들의 삶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안락사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알기에 이성계는 저쪽에 함경북도 그쪽에 여진조 근처 거기에서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주가 시조가 있다고 하느냐, 전주에서 왜 시작이 됐다 하느냐, 그거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연을 좀 얘기를 해야 돼. 자, 이 사람이 지금 이 시조묘가 이한이에요. 이한.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이한이라는 사람은, 제가 이제 여기 요번에 우리가 강의 계획서, 아니 뭐지, 이거 우리 답사 일정표 할 때 제가 여기를 적으면서 옆에 용비어천가라고 적어놨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네. 자, 선생님들 용비어천가 혹시 뭐예요? 용이 날아가는 그 찬탄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용비어천가가 그럼 몇 명일까요? 6명이에요. 그럼 그 6명 혹시 기억하세요? 목조, 익조, 한조, 도조, 태조, 그 다음에 태종이에요. 그렇게 해서 6명, 6마리의 용. 근데 그냥 용이 아니고 진짜 하늘을 기상하는 이 조선을 열은
6마리의 용이 날아간다는 뜻 노래, 그게 바로 용비어천가. 선생님들이 다 알다시피 세종대왕이 직접 자기의 조상들을 용에 비유해서 왜 조선을 세울 수밖에 없는가, 정당성과 그 다음에 단일성에 대해서 적은 노래가 바로 용비어천가예요. 그 용비어천가의 6명은 이 사람은 포함이 안 돼요. 이 사람은 그 아주 오래전 21대 이 사람을 어디로까지 가냐면 통일신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나 통일신라 시대나 조선시대의 왕족들은요, 특별히 그 태타에 의해서 잘못된 사람들 빼놓고는요, 대체로 신라 말기에 귀족들이 거부한 지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이성계 집안은요, 대대로 전주에서 한가를 하는 집안이었어요. 전주에서 대대로 통일신라 시대부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한경북도에서 몰빵하는 창피한 얘기지만 조선 왕들 실력이 왜 위대하냐 그러면요, 자기 조상의 창피한 부분까지 다 써요. 자, 후대의 왕들이 궁금한 거야. 왜 우리 조상들이, 왜 우리의 임금 조상들이 전주를 놔두고 한경도에서 사셨을까? 후대 임금들이 궁금해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서가 다 그거를 알아가지고, 사관이 알아가지고 진짜로 적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고 적어놨는데 어찌된 일이냐? 전주에서 집안 내대로 통일신라 때부터 국기용공에 다 공을 세우고 살았던 왕인데, 어느 시대에 아마 목조 정도 될 거예요. 어느 시대에 뭐가 되느냐? 그 동네에 기생을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거야. 이거 정말로 조선왕조 실록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계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조가 기생을 되게 좋아했어. 그런데 그 기생이 개인 기생이 아니고 공기예요. 있잖아요. 관기는요, 함부로 데리고 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임기가 끝나면 관기는 데리고 놀았다 할지라도 그냥 놓고 몸만 가야 돼. 그런데 이 관기가 너무너무 좋았던 모양이야. 자, 관찰사가 부임을 해야 됐는데 그 관찰사한테 이 애를 바쳐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이 관계를 새로운 관찰사한테 바친다 하니 너무 승질이 났겠지. 그래서 제가 이 관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얘를 따로 빼놓은 거야. 따로 빼놨어. 그럼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큰일 났겠지. 큰일 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삼척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아, 우리 선생님들 영국의 심승부인 아시죠? 왕위도 버리고 똑같은 거예요. 이 좋은 자손 대대로 살고 있는 이 좋은 집안을 놔두고 그 기생 때문에 도망을 쳐, 삼척으로. 그런데 왼손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 그 관찰사 있죠? 그 관찰사를 삼척에서 또 만난 거야. 근데 이 기생 때문에 일부러 쫓아온 건 아니고 진짜로 우연히. 왜냐면 관찰사라는 건 그거 생각하시면 돼. 누구지? 마매무사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 돌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삼척에 딱 왔더니 도망왔는데 그 관찰사가 다시 여기를 온 거야. 그러니까 너 잘 만났다, 원수애란들아. 그래갖고 또 싸우고 또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또 도망을 가서 어딜 가게 되냐? 드디어 함경도로 도망을 한 거야. 뭔데로. 이제는 못 쫓아오겠지. 자, 그런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 여진족이 늘 침문하는 것이에요. 여진족.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 여진족과 싸움을 뛰어서 이제 함경도에서 자기 좋은 집안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 지금 제가 말하는 사람 시대는 고려입니다. 고려에서 고려 원나라, 그 원나라 사람들한테 해시나 군주께서 약간의 이완형 특이에요. 또 제가 이렇게 하면 정기씨도 뭐라 했나? 겁나 죽겠어요. 요즘 뭐라 하면. 부처님한테 이 양반 했다고 혼내키고, 뭐 했다고 혼내키고, 인조에게 땡겨주고. 자, 여하튼 전진씨 입장에서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은 이완형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원나라 그 왕실에 거기 붙어서 먹고 살기 시작해.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흘러서 원나라가 나갈 무렵에 짠 하고 등장하는 왕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민왕이에요. 공민왕이 제일 먼저 하신 일, 원나라 거를 전부 다 없애는 거. 또 국토를 탈환을 해. 그 국토가 뭐예요? 쌍성 총감부. 자, 쌍성 총감부인데, 근데 이 집안이 잘 되려고 했는데 머리가 팍팍 돌아가. 원나라가 점점 망하잖아. 그리고 공민왕이 쌍성 총감부를 이렇게 탈환을 하니까 이제는 원나라를 과감하게 버리고 고려 편에 서서 쌍성 총감부 탈환하는데 앞장섭니다. 그러니 공민왕 입장에서는 원나라 앞잡이 노릇을 항상 했었는데, 이 집안이 워낙 믿거든 대단한 집안이니까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해. 대신에 나 좀 도와줘. 이 있었던 일 다 없애 해줄게.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민학원 좋아서 쌍성총각물을 탈환하는데 우리의 영토를 탈환하는데 도움을죠. 자, 그리하여서 이 집안이 환경목조 또 특히나 여진족이 또 들어왔잖아. 그러니 이제 원래 좋은 부인 집안이니까 쌍성총각물도 탈환했지. 그 다음에 나머지 여진족도 청산통관했지. 그 다음에 이제 홍건적이 등장을 하지. 홍건적을 착착착 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집안들이 환경국도에서 이제 전주는 싹 없어지고 환경국도에서 엄청난 무인 세력이 됩니다. 함부로 절대 누가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쪽 집안을 좋게 표현하면은 뭐 이렇게 무인 집안으로서 홍건적은 물리치고 외적은 물리치고 했지만 한 시점에서는 원나라에 빌붙어서 우리나라를 오히려 침범했던 그 민족 그 집안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쌍성총각모 탈환 이후, 홍건적 탈환 이후, 여진적 탈환 이후 나머지 또 이제 왜구가 등장을 하니까 이제는 저 전라도 쪽까지 와가지고 황산에서 싸워서 그렇죠. 황산에서 막 싸워서 승승장구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살던 곳이지 하고 짐을 딱 풀고 놔둔 곳이 우리가 처음에 사진 찍었던 오목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선생님들이 알다시피 목조, 육조, 환조 다 알다시피 그래서 다시 이제 함경도에서 내려와서 전주를 오리지널 우리 집안에 여기가 시조다해서 함경도는 내버려 두고 다시 이제 이 전주를 통일신라부터 살았던 여기를 전주 이씨의 이성계의 조상의 몫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전주를 오늘날의 전주로 만든 그런 스토리예요. 그런데 웃긴 게 조선왕조실록에 기생 때문에 자기 조상이 그렇게 도망가 그게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 실제로 좀 웃기죠.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 조선왕조실록이 고마운 점이 사실을 기록했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내 대에 그러니까 내 아버지 절대 못 보게 돼 있어. 내 것부터 절대 못 보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보려면 나 죽은 다음에 우리 후손이 내 거를 보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을 쓰고 싶던 게. 그래서 조선왕조가 실록이 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서 전 세계에서 진짜 하나밖에 없는 그런 훌륭한 주로 문화유산인지 솔직함, 상세함 이것이 있어서 다. 어쨌든 이거를 다 해준 사람이 전주이시고 우리 오는 전주이시 22대선 이영자 선생님 덕분에 전주를 구경했습니다.